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29일 아침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많이 좀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요 상당히 정말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바로 해수공무원의 피살과 관련해서 이 월북이다 아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월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건입니다. 왜냐면은 이 김정은이한테 피살까지 우리 국민이 당했는데, 피살되기 전까지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않은 점, 이거는 뭐 단순하게 이 법률상으로 살인방조죄다, 뭐 여적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률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갖다가 말이죠, 이 헌신짝까지 버린 이러한 대통령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겠어요? 뭐 단순하게 법률적으로 뭐 직무유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살인방조, 이거는 정말 인륜을 저버린 그런 인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이 이제 월북이냐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 중요도를 본다면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로는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 쩔쩔맨 그런 정책과 전략으로 일관한 정권, 이거는 우리 국민의 그야말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헌법상의 최고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한 거예요. 이거 절대적으로 이런 대통령 용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형 이래진 씨가 지금 뭐 아주 다양한 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씨, 이래진 씨가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또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법률 투쟁도 벌이고, 민주당 쪽도 접촉하고 있고, 그야말로 백방으로 뛰고 있어요. 이 사실의 진실을 좀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페북에 말이죠, 매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하자면 이 공개 폭로하고 났습니다. 바로 뭐냐? 현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 인사들이 자기를 찾아왔고, 야, 너 호남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월북으로 그냥 정리하고 끝내자. 그러면 정부가 다 먹여 살려줄게, 보상해줄게. 이렇게 회유를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주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장관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이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요, 형 이래진 씨를 회유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폭로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황희 장관, 김민기, 김철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2년 전에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이 월북으로 단정하면 국가가 다 기금도 조성해주고 그래가지고 정리해줄게,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게 왔다. 이게 오늘 이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TF가 있는데, 야당도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 이ren진 씨는 여야 공의 모두가 이 TF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하태경 여당의 TF 위원장으로부터는요, 공개 좋아, 딱 오케이를 받았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이 민주당의 그러한 비인륜적인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제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마저도 TF를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뻔뻔하냐. 그러면서 개인사까지 이제 들먹이는 거, 정략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거,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본인은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 사건 초기에도 너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 권력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회유가 시작된 그런 정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 이래진 씨의 주장은 사실상 동생의 죽음을 방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 여권 모두가 살인자이고 정말 엄청난 공모 범죄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요, 죽고 나니까 이제 떠들어대는데, 동생이 월북한 친구가 있다면서 막 떠들어대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SI 첩보가 있다면서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고 떠들어대고는 있지만은 막 욕까지 하고 있어요. X 자식들은 동생을 구하지도 않고
주둥이 닥치고 듣고 낄낄대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동생을 발견하고 또 체포한 것을, 북한이 체포한 것을 인지를 했으면, 그러면은 한국으로 데려다 와서 여기서 월북을 따지고 국내법으로 처벌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왜 뒤집어쓰고 난리냐? 그러면서 왜 개인사까지 까발리나? 그러면서 이 X자식들이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고 뭐 했는지 따지고 묻겠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당시에 2년 전에 민주당에서요, 본인한테 같은 호남편 아니냐. 월북만 인정해 달라. 그러면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기금도 조성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 어리니까, 그런 걸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빨리 인정하라. 다 해주겠다.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다 먹고 살 거 있고, 내가 돈 벌어서 충분히 조카들 먹여 살릴 수도 있으니, 단호하게 거절했고, 동생 월북을 아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따위 돈은 전혀 필요 없다. 오로지 명예를 찾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강한 입장을 내보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민주당에서 최근에 TF를 발족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이 있으면, 그리고 이혼했으면 월북이라는 거냐, 이런 기가 막힌 논리가 어디가 있느냐. 예, 그러면서요, 살아있을 때 구하던 죄에서 대한민국에 끌고 와서 우리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첩보라는 걸 듣고 도대체 뭐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요, 툭하면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발광을 하면서도 힘없는 국민을 매도하고 또 집단으로 누워서 이 침뱉기를 하는데, 자국민과 마치 전쟁을 치르자는 식으로 이 추접스럽게 이런 이 짓거리 하는 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거냐. 전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강한 불만과 분노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에 이 황기철 이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김민기, 김철민, 황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특히 김철민 의원 같은 사람은, 야, 우리 같은 호남 출신 아니야? 어린 조카 생활에서 월북 인정하고 보상 받아.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황희 의원의 경우에는 기금까지 조성하겠다. 이래서 내가 엄청나게 이 분노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동생 죽음이 국가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월북자로 지켜지겠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예. 그래서 내가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도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시도했는데, 이래진 씨 형은요,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폭로를 하게 되니까요, 민당 측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딱 부인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만난 건 사실이야. 그러나 회의한 적은 없어.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런 그 여야 TF의 공동 토론과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은 오케이 했는데, 민주당 측은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꿀리는 게 그만큼 많은 것이죠. 자신이 없는 것이죠. 왜? 숨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거짓말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정권에 유리하게만 써먹으려고 당리당략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았으니까 헐레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이거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반드시 해서 이러한 제2의 이대진 씨가 같은 억울한 사건이 남북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극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해와 칸타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28일부터 우리 서울에 지금 체류하면서요, 다양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 중에 이래진 씨도 어제 만났습니다. 이 만나서 내가 유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유족의 이러한 진상규명 노력 아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유가족 측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활동,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활동, 그 다음에 법률적인 활동, 사회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엔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칸타라 보고관이 또 이 어드바이스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김균 변호사가 우리 언론에 밝혀서 지금 알게 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이 항의 방법, 또 이 도움을 또 이 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바로 뭐냐? 유엔의 약식 처형
약식 처형 실무그룹이 있는데 이 약식 처형 실무그룹에다가 공식 서한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대준 씨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게 된 것은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제인권법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마저도 있다. 이런 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까지는 우리 현 이 정권, 그 문재인 정권을 대상으로 한 법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김정은이를 대상으로 한 법률 투쟁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요, 우리 국내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원도요, 김정은이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김정은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 사례가, 이 판결이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유족 중에서 김정은이를 대상으로 한 즉각적 소송 제기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칸타라 북한 인권관은요, 북한 인권단체 우리 국내에 있는 여기하고도 회동을 하면서 이 관련 이 내용을 갖다가 추적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칸타라 보고관이 만난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인권 시민연합,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국군 포로 가족회, 그 다음에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연합회, 이런 다양한 인권단체가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또 나왔어요. 뭐냐,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또 했냐면은요, 판문점 인근에다가, 참 이거 기가 막힌데, 북한 주민 북송을 위한 대기시설 건립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칸타라 보고관이 이제 통일부 측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통일부에서 확인한 내용은 말이죠, 2019년도 하반기부터 임시 대기소 건립을 추진해서 2020년 하반기에 완공을 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번 탈북업인 2명 북한에 북송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료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공개 문제 제기를 정부 당국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밝혔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국민들로 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이렇게 정부에서 북한에 말하자면 넘어온 사람들을 넘겨줄 때 대기 장소를 위해서요, 상설 건물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별도의 대기 시설까지 보내느냐, 이 얘기를 보면요, 이게 인권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리고 남북관계라고 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측면, 그리고 북한 주민도 법률에 따라서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왜냐하면 2020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22년에 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2년 사이에 탈북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즉각 그냥 초고속으로 넘겨주려는 그러한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히 이 대기소 건립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엉터리 정권이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아셨어요? 잘 모르셨잖아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제 북송을 일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엉터리 시설까지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칸타라 보고관의 이러한 이 활동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하태경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처음 보고 올라갈 때는요, 한 줄짜리 보고 올라갈 때는 월북이 아니다, 추락했다,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실이 태용 의원한테 제출한 답변서에 나타나 있어요. 서면 보고가 있었는데 월북이 아니야, 그냥 추락이야, 이렇게 됐는데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일 날 최초 보고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월북이 아니다, 추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3일 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24일 날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을 합니다. 이 추락이 월북으로 갑자기 돌변을 하는 과정에서 서훈안보실장하고 서수석 1차장이 역할을 했다. 이것이 국민의힘 측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주석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고발한다 되어 있고요. 서훈 지금 이제 미국에 싱크탱크 뭐 연구한다고 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도피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해요. 그래서 서 실장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훈 그래서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서수적 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표명을 했는데, 자, 뭐 전직 국정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뭐 미국에서 도피 생활해 가지고 뭐 김영욱 뭐 이런 뭐 도피 사건처럼 이거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에 더 이상 노를 끼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한 뉴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건영 하면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최종적으로 국정상황실장을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됐는데, 이 윤건영 의원이 어제 페북에 말이죠, 뭐를 하나 올렸냐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영상이냐, 바로 지금 양산사저에서 시위하는 영상을 양산 평원에 있는 평산마을 방문한 분이 보내줬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내줬는데, 영상 뭐 사실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교수형 퍼포먼스 들어가 있고 욕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 플래카드에 고집불통 촛불 대통령 국정운영 파탄 고발한다 뭐 등등 이런 이 플래카드도 붙여 있고, 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의 이 페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야, 이거 아직도 욕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시위자가 말이죠, 정수가 내 신랑 꼬락서리가 그게 뭐냐,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개나리가 피었네. 시베리안, 십장생, 개나리 이런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쏟아내고 있고, 나 문재인인데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친 후에 교수형을 당하는 퍼포먼스까지 이 동영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저승사자 분장을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외치는 퍼포먼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종북가천 문재인을 여적죄로 사용하라 이런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고, 또 아주 듣기가 거북한 노골적 욕설을 내뱉는 시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여야 공이 이 정도의 지극히 뭐라고 그럴 거면 자극적인 이런 욕설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요, 양산 경찰서에 가서 직접 항의까지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차제에 집시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집시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또 한덕수 총리도 가서 예방을 하고 나서 이런 욕설 시위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 중재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끔찍한 것은 사실이요, 이 문다혜 씨가 지난달 28일 날 자신 트위터가 뭘 올렸어요. 하나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이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이 아주 참담하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굉장히 열세다. 그러면서요, 시위대에게 들이받을 생각을 하고 내려왔다. 나설 농문인 사람은 자식인 나 이외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참 생쥐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으로 쳐져 있는 바리케이드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위대를 말하자면 사실상 욕설하고 나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문재인 대통령 갖다가 생쥐꼴이다. 이렇게 해서 무슨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여론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생쥐라는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명색이 말이죠, 이 전직 대통령이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러한 글을 올린 사람이 딸인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생쥐에 비교하는지, 그리고 시위대를 들이받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사실은 시위대를 굉장히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말이죠, 양산 시위 사저가 아주 그냥 난장판 욕설 고성판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예산보다도 1년 예산보다도 더 큰 607조 수준의 대대적인 서울에 뭐 44회나 된다고 그래요. 미래 도시를 짓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예산 607조고 이 사업 규모가 무려 640조 5천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수주전이 지금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입찰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삼성 그리고 현대차 산업이 이 현대차 그룹이 사업 수준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만 되면 말이죠,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 프로젝트가 뭐냐, 바로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에 있는 이 황야의 면적이 서울의 44배, 약 26,500 제곱 킬로미터입니다. 총 투자액이 5천억 달러, 640조. 그러면 이사회 의장, 이 시티를 추진하는 이사회 의장은 누구냐? 빈살만 왕세자예요. 그래서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미래도시인데, 완공은요, 1차 완공이 2025년이고 목표 인구는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100만 명 정도가 되면요, 용인시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 수로만 따진다면. 그리고 지역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44배, 뭐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냐? 하나는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하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 다른 하나는 관광단지를 만드는 세 개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이 도시는요, 길이만 170km에 달하는 직선 도시인데, 더 라인 사업명이.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업단지인데, 지름 7km의 팔각형 옥사건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하나는요, 뭐라 그래야, 초대형 산악 관광단지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산맥과 호수가 이렇게 어우러진 초대형 산악 관광단지인데, 트로제나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 빈살만 왕세자하고는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 방한했을 때 아주 삼성 승지원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했고, 또 다른 이 그룹 총수들 면담까지 추선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고층 빌딩, 여러분들 뭐 아시죠? 이 부르즈 칼리파 이거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삼성물산은 네옴시티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 사업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다른 어느 데보다도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즉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요, 이 스마트 시티에 접목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가전사업 이런 데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도 사우디 진출을 그동안에 쭉 많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도심 항공기, 로봇, 자율주행 같은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이 미래벽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특히요, 네옴시티에서는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수소 수출국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작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상당한 지금 이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 그 다음에 수소차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삼성과 현대차의 참여는 물론이고 또 다른 대기업들의 참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요, 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관민, 뭐 필요하다면 학계, 관민과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뭐 640조라고 그랬잖아요. 5천억 달러.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외교부에서도 또 이 관련 국가 다양한 기관에서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야말로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1차적인 사업 목표 기한이요, 2025년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아요. 1차 완공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2027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권 안에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6월 29일 오늘 6.25 선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또 정치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